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룹이다. 오늘 위즈덤 하우스의 문요한 지음의 오티움, 살아갈 힘을 주는 나만의 휴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네틀의 연구 결과를 보자. 그는 한 사람의 10년 후 행복을 예측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돈, 지위, 친구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했다. 어떤 점을 보면 한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를 잘 예측할 수 있을까? 당신이 미래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은 사실상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낮았다. 그런데 비교적 정확도가 있는 요소가 하나 있었다. 바로 현재의 행복 지수였다. 즉, 지금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참고 이루어냈지만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행복을 미루면 행복의 감각은 녹슨다. 행복을 미루는 것이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 행복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른도 놀이가 필요하다. 놀이가 인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 스튜어트 브라운의 말이다. 그는 미국 국립놀이연구소의 소장이다. 처음 그의 직함을 보았을 때 바로 궁금증이 생겼다.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해서 놀이를 연구하게 됐을까? 사연은 이렇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틈틈이 연쇄살인범들의 정신 감정을 담당했다. 사례가 늘면서 그는 이들의 어린 시절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다. 연쇄살인범들은 하나같이 나이에 맞는 놀이 경험이 결핍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 번뜩임이 스쳤다. 그는 이를 계기로 약 6천 명의 놀이 역사를 탐구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잘 놀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많은 정신적 문제를 보였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중독 성향이 강하고 일중독에 빠지거나 우울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것이 그의 놀이 연구소를 만든 이유다. 그는 놀이 연구를 통해 이 시대의 놀이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가족, 학교,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놀이가 진정한 치유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은 놀 줄 아는가? 나는 스튜어트 브라운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내가 20여 년 동안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들 또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놀 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놀이의 결핍은 분명 정신 건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라고 본다. 인류학자들은 고등 생명체의 특징 중 하나로 놀이를 꼽는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보면 장난을 치는 모습이 참 귀엽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논다. 더 고등한 생명체인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사람 역시 생존과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은 노는 것에 관심이 간다. 아이들을 보면 대본에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놀고 만다. 장난감이 없어도 되고 놀이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첨벙첨벙 걷고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높은 곳에 올라 뛰어내리고 빈 깡통을 계속 차고 다니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고 허물고 또다시 무언가를 만든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놀이터다. 놀이는 신나고 즐거운 것이다. 일과 달리 놀이는 어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 활동 자체가 좋아서 할 때 우리는 가장 주체적인 상태가 된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든다.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린다. 활동의 과정이 아니라 보상과 결과를 따지게 된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댄다. 놀이는 점점 사라진다. 노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해롭게 본다. 그렇다 보니 이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상태를 논다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한다. 즐겁게 놀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즐기다가도 종종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쓸데없는 걸 하는 건 아닐까? 라고 되묻는다. 그러나 놀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것은 바로 놀이의 결핍 때문이다. 놀이가 없는 어른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한다. 그렇기에 여가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다. 쇼핑, 게임, 음식, 스포츠 관람, TV와 인터넷 등의 시간을 빼앗긴다. 물론 이 시간 또한 재미를 느끼기에 어른의 놀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사놀이다. 유사놀이는 놀이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거세하고 유희성만을 남겨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놀이를 상품으로 구매해서 소비할 뿐 놀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생활이 풍족해져도 정신적으로 가난한 이유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놀이를 되찾아야 한다. 과정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잘 노는 게 건강이고 잘 놀지 못하는 것은 병이다. 치유 역시 마찬가지다. 치유란 잘 놀지 못하는 상태를 잘 놀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감정, 기쁨. 기분이 좋아지면 다 행복일까? 우리는 예부터 쾌락과 행복을 구분해왔다. 쾌락은 오히려 해롭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 안 좋은 행복감이 있을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심리학과 바버라 프레드릭슨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로운 행복이란 게 존재한다. 교수팀은 면역 조건이 동일한 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나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목적 지향적 행복과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욕구를 단순히 채우는 데서 오는 쾌락적 행복을 구분해 면역세포의 차이가 생기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쾌락적 행복을 느낀 사람들은 혈액 단핵구 세포에서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염증 발현 유전자가 증가하는 반면 목적 지향적 행복은 이 유전자가 오히려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쾌락적 행복이 목적 지향적 행복에 비해 해로운 것임을 세포조차 알고 있는 셈이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그렇다면 이 소확행은 좋은 행복일까, 해로운 행복일까? 두 가지 행복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점점 해로운 행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자는 애초의 의미보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걸 하고 쓰고 싶은 걸 다 쓰며 살자라는 일종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듯한 우려가 든다. 자본의 시스템은 이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소비를 통한 확실치 않은 행복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좋은 행복과 해로운 행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해로운 행복은 손쉽게 얻는다는 특징이 있다. 해로운 행복은 별다른 노력이나 고생을 하지 않고서도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특히 비싼 옷을 혹은 고급 제품을 사고 나면 마치 내 자신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순식간에 찾아온다. 그러나 그만큼 좋은 기분의 휘발성, 그 또한 강하다. 좋은 기분은 금방 사라지고 점점 내성이 생긴다. 그 정도의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꾸 횟수나 양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내성이 생겨 점점 음주량이 늘어나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좋은 행복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유다이모니아를 행복이라고 했다. 앞에서 말한 목적 지향적 행복과 같은 말이다. 이는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행동과 결합시켜 자아를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다. 즉,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갈고 닦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만족감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 지향적 행복은 쾌락적 행복과 달리 중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좋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해로운 행복에 빠지는 걸까? 목적 지향적 행복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당장 즐거움을 주는 손쉬운 활동을 선택한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좋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기쁨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가 활동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알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날마다 좋은 경험, 오티움. 좋은 경험의 특징은 빠져드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활동 속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몰입하게 된다. 이 몰입을 심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자가 있다.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다. 그는 삶이 최고 효율로 발휘되는 상태를 가리켜 몰입이라는 표현을 썼다. 말 그대로 몰입이란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순간의 공통점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다.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태다. 그는 몰입, 행복, 창의성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40여 년을 연구에 매진했다. 특히 몰입 연구를 위해서 ESM이라 불리는 경험 표지법을 이용했다.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삐삐를 착용하게 해서 삐삐가 울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느낌이나 생각을 적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다 똑같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에도 엄연히 등급이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쾌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TV 시청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만족감은 지속시간도 짧고 정도도 약하다. 조금 더 상위의 행복감은 풍경이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노력은 있지만 그 환경이 사라지면 만족감도 사라지는 수동적인 행복이다. 또 그보다 상위의 행복감은 노동이 끝난 후의 휴식이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이다. 그리고 가장 상위의 행복감은 몰입을 통한 성취 경험이다. 즉, 어떤 대상을 향해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노력이 고조되어 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계를 구분했지만 사실 몰입은 가장 아래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못 알아들을 만큼 깊이 몰입에 빠질 수도 있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 모라일체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는 몰입을 일, 관계, 여가로 나누어 연구했지만 특히 일에서의 몰입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주 버겁지 않은 상위의 과제나 목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일에서 몰입을 느낀 적이 얼마나 있는가? 자율성이나 전문성이 잘 보장되는 직업이나 근무 환경이 아니라면 사실 일에서 몰입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아무런 권한이나 자율성도 없이 시키는 일만을 해야 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밥 먹듯이 되풀이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말 답이 없다. 게다가 일에서의 몰입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칫 자기 착취로 이어지기 쉽다. 스스로를 과도한 노동 강도에 밀어넣거나 일 중독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도 있다. 나는 우리가 몰입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일과 관계가 아니라 여가의 영역이라고 본다. 여가의 몰입이야말로 가장 순수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능동적 여가 활동에서 순간순간 몰입에 빠져든다.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활동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10년 넘게 디지털 드로잉을 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서윤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림을 그리면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려요. 저는 종종 그림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상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그 대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산을 그리면 저는 산이 되고 제가 꽃을 그리면 저는 꽃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저를 잊어버려요.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그 시간이 저는 좋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활동, 오티움. 오티움이라는 말은 라틴어다. 오티움은 여가 시간을 말하고 네고티움은 여가 외의 시간을 말한다. 놀랍게도 라틴어에는 일을 뜻하는 고유의 단어가 없었다. 네고티움이 일의 의미를 대신한다. 즉, 일은 여가가 아닌 상태를 뜻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일을 뜻하는 독립적인 단어가 없었을까? 지금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을 살고 있다.
오티움은 무위의 시간이다. 여기서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며 더 나아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말한다. 즉, 낮은 단계의 무위는 억지로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지만 높은 단계의 무위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것이다. 이제 오티움을 정의해보자. 오티움은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 활동을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여가 활동이 오티움은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오티움을 수동적 여가나 중독과 구분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자기 목적적이다. 결과나 보상에 상관없이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자기 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티움은 좋아서 하는 활동이다. 즉, 오티움은 활동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결과나 보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 기쁘면 오티움이지만 달릴 때 기쁘지 않은데 달리기로 인해서 살이 빠져서 기쁘다면 오티움이 아니다. 이 자기 목적성은 현재성을 강화시키고 몰입으로 이끈다. 마음이 그 경험에 집중해 있다. 그 경험을 하는 동안 잡다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은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경험과 관련된 감각만이 깨어 있다.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뜨개질을 한다면 온통 뜨개질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기에 좋은 경험이란 일종의 명상이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일상적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어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활동은 오티움이 아니다. 오티움은 매일, 매주 혹은 최소 매달이라도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여행을 오티움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 셋째는 주도적이다. 독서, 감상, 묵상처럼 정적 활동 또한 얼마든지 오티움이 될 수 있다. 오티움의 능동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주도성이다. 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고 즐기고 배우고 심화시켜가는 것을 말한다. 와인바에 가서 자주 마시거나 많은 와인을 소장한다고 해서 오티움은 아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지 알며 잔에 따라 맛이 다 어떻게 다르고 또 그 맛과 향을 다양한 기준에서 품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는 와이너리 투어는 물론이거니와 직접 와인을 제조하는 경험을 즐긴다면 더욱더 능동적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깊이가 있다.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여가 활동은 오티움이 아니다. 오티움은 지속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오티움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배움의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티움은 기술, 전문 지식, 능동적 감상, 창조적 경험 등을 통해 깊이를 더해간다. 그렇기에 쉽게 실증이 나지 않고 즐거움을 배가시키며 지속할 수 있다. 즉, 오티움은 배움과 새로운 실험을 통한 성장 경험이 필수다. 그리고 성장 경험이 깊어질수록 창조적 경험으로 나아가게 된다. 오티움은 와인처럼 숙성되어 가지만 수동적 여가는 연차가 있을 뿐 깊이가 없다. 다섯 번째, 긍정적 연쇄 효과가 있다. 아무리 위 4가지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긍정적 연쇄 효과가 없으면 오티움이 아니다. 오티움은 중독과 구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티움은 그 활동만 기쁜 게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인한 기쁨이 확산되어 삶과 관계에 활기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중독은 그 활동만 기쁘고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은 시들어진다. 몸을 해치거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 아무리 기쁨을 주더라도 오티움이 아니라 중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낚시나 바둑, 운동 역시 오티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로라고 부를 만큼 실력은 뛰어나지만 그 활동에 빠져 일에 소홀해지거나 몸이 상하거나 가족관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독이지 오티움이 아니다. 이 기준을 보면 누구나 여가를 보내고 있으나 오티움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오티움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여가 활동도 아니고 그것에만 빠져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가는 중독도 아니다. 오티움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인간의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언제부터였을까?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명 DIY족이다. 컴퓨터, 생활소품, 의상, 음식에서부터 크게는 가구, 자동차 수리, 실내 인테리어 모두 DIY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몇 번의 손가락질만으로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고 전문 업체에 맡기면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주는 이 편리한 세상에 이들은 왜 옛날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까? 가격이라도 싸면 모른다. 상품을 사는 것에 비해 시간뿐 아니라 돈도 더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대체 왜 그 고생을 마다할까?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어찌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서 고생을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동물을 움직이는 힘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먹고 자고 번식하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동기며 두 번째는 일명 채찍과 당근이라 부르는 처벌과 보상 같은 외재적 동기다. 인간은 어떨까? 인간을 움직이는 세 번째 힘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채찍과 당근이 없더라도 행동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와 스스로 유능함과 배움을 추구하려는 자율성과 자기학습의 동기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적인 생물학적 동기 이외에 꼭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본다. 이는 자기 결정의 욕구, 유능감의 욕구, 친밀함의 욕구다. 이 세 가지 욕구는 생리적 욕구처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람이 계속 먹지 않고 계속 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도 계속 박탈되면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생리적 욕구의 박탈이 신체의 병으로 이어지기 쉽다면 심리적 욕구의 박탈은 정신의 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이 세 가지 욕구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대 초반의 주부인 현주 씨는 4년 전 내 집 장만을 했다. 변두리에 작고 낡은 아파트이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컸다. 그러나 너무 낡은 아파트라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이 나왔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아이들 방에 페인트 칠만이라도 해보기로 했다. 여가 활동이 아니라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붓과 롤러, 페인트 등을 구입해서 하루 종일 칠했다. 페인트 칠 하나만으로도 방이 새 집처럼 밝고 화사해졌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몸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갔지만 자신이 직접 아이들 방을 꾸며준 것 자체가 정말 뿌듯했다. 남편 역시 그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일로 자신감과 호기심이 생겼다. 나머지 실내 인테리어도 직접 하기로 했다. 그 이후로 싱크대 리폼을 하고 공간 박스와 의자, 완구함 등 간단한 가구도 만들고 베란다도 카페처럼 꾸몄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그녀들과 함께 DIY 박람회도 다니고 서로 인테리어 품앗이도 해주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갔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블로그에 꼼꼼하게 담았고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하나둘씩 그녀의 블로그를 찾았다. 뜻하지 않았지만 유명 잡지사와 인터뷰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셀프 인테리어 강좌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험도 했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났다. 돈을 아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집을 고치고 꾸미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요. 집을 디자인하는 건 나를 디자인하는 것 같고 집이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집을 내 손으로 직접 꾸민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요. 점점 어려운 일을 해내다 보니 삶에 힘든 일이 생겨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돼요. 게다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다 보니 즐거움은 더 크죠. 셀프 인테리어와 같은 능동적 여가 활동은 앞서 에드워드 L. 대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준다. 이들은 그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사용하는 걸 내가 직접 만든다는 건 무척 매력적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건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물건을 만들면서 종종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DIY란 서툴더라도 나만의 것을 직접 만듦으로써 나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 표현이다. 나의 세계가 중요한 이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나를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창조적 욕구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개인화 시대에는 대시가 이야기한 인간의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외에 네 번째로 창조적 욕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결국 DIY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가성비로 따질 수 없다. 인간은 마음에 드는 책꽂이를 샀을 때보다 내가 만든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 1시간도 안 되어 각종 음식들이 다 배달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내 손으로 재료를 다듬어 나만의 요리를 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네 가지 방식. 사춘기나 중년의 위기는 삶의 변화를 요한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위기의 본질이며 과제다. 사춘기는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년의 위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외부로 향하던 삶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로 돌려야 할 때가 왔음을 뜻한다.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자신의 능력을 외부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본질을 파악하고 과제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맞아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체념이다. 아, 이게 나의 전부구나. 이제 내 삶은 내리막이구나. 라고 희망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그 허무함과 씁쓸함을 달래려고 중독이나 외도와 같은 순간적 쾌락이나 일탈로 빠져든다. 두 번째는 부정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지금은 한가하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며 더 채찍질을 가한다. 에너지는 내부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외부로 향한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더 큰 위기에 봉착한다. 우울증이나 소진 증후군처럼 심신의 건강에 큰 이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확장이다. 이들은 주의를 내부로 기울여 현재의 삶에 새로움을 보탠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직장인 밴드를 결성하고 바이크를 타고 암벽을 오르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춤을 추는 등 삶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갖고 가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재편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와 방식을 전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말 그대로 삶을 다시 짜는 것이다. 그것은 귀농일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다. 최고의 나를 만나다. 어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활동이 지긋지긋하다고 하지만 왜 어떤 이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낄까? 사람마다 그 행복의 포인트는 다를 것이다. 윤정숙 씨는 매일 하는 뜨개질에서 최고의 자신을 만난다고 한다. 그녀는 실과 바늘로 무언가를 만들 때 무아지경에 빠져든다. 그럼 우리는 언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두 다르다. 다만 공통점은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력의 행복을 만들어낼 때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기쁘게 할 때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 주부인 현미 씨는 달리기가 취미다. 그녀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체중 감량 때문이었다. 살을 빼겠다고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살도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혼자 달리기 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달리기 동호회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초에 마라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조깅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함께 달리기의 즐거움에 빠져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풀코스 마라톤까지 뛰게 되었다. 2018년 가을이었다. 처음 도전했던 풀코스의 경험은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절정감을 선사해 주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를 썼지만 늘 충족시켜드리지 못해 힘들었던 학창 시절,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결혼 시절, 돌이켜보면 늘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라톤을 하면서 외부로 향했던 주의가 온전히 내부로 향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몸이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이끌어갈 수 있음을 경험했다. 달리기 전에는 귀찮고 하기 싫을 때가 많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면 거짓말처럼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나무와 하늘과 강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잔잔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 감정을 토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달리고 나면 그 감정이 사라져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달리기를 통해 나는 최고의 나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티움은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다. 오티움 활동은 나의 세계를 축조하는 시간이다. 오티움을 통해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만난다. 그렇기에 오티움은 최고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된다. 그것은 남들보다 잘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걸 의미한다. 10여 년 넘게 한결같이 야생화 사진을 찍는 경호 씨는 자신의 오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진정한 제 자신과 만납니다. 접사 렌즈를 통해 야생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황홀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죠.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어버려요. 신기한 건 똑같은 야생화를 두고 동호회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모두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만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을 바라보면 내가 나라는 느낌이 뚜렷해져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액자에 걸린 사진을 보며 정말 내가 찍은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집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요. 루비드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존재이죠. 그것이 꼭 위대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작은 기쁨을 느끼는 나만의 세계를 만든 것. 그게 바로 훌륭한 삶이겠죠. 또 그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오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